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온 3월 고용 동향 보셨나요? 취업자가 20만 명 넘게 늘었대요. 좋은 소식이죠? 근데 이 숫자 안을 들여다보면요, 청년들한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용시장 양극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네이버 AI 데이터 센터에 정부가 4천억을 쏟아붓는 이유, 그리고 한국의 부자들이 이제 건물 대신 주식을 사는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4월 15일에 발표한 2026년 3월 고용 동향인데요.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79만 5천 명이었어요. 전년 동월 대비 20만 6천 명이 증가한 겁니다. 이게 지난해 1월부터 15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월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이래로 3월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이 62.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고요. OECD 기준으로 보는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9.7%입니다.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거예요. 실업자도 88만 4천 명으로 전년보다 3만 5천 명 줄었고요. 실업률도 3.0%로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와, 고용시장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청년층, 그러니까 15세에서 29세 사이 고용률을 보면요, 43.6%예요. 전년보다 0.9%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이게 벌써 23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2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청년층 취업자 수인데요. 342만 2천 명으로 전년보다 14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 감소세가 2022년 11월부터 시작됐으니까요. 무려 41개월 연속입니다. 3년 반 가까이 청년 취업자가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청년 실업률도 7.6%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체 취업자는 늘고 있는데 청년만 줄고 있다는 건요, 결국 어디선가 다른 연령대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연령별 데이터를 보면요, 60세 이상에서 24만 2천 명이 늘었고요. 30대에서 11만 2천 명, 50대에서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시니어층이 고용 증가를 이끌고 있는 구조인 거죠.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요, 파이 전체 크기는 좀 커졌는데요. 청년들이 먹을 수 있는 조각은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특히 파이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게 60대 이상이에요. 산업별로 봐도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29만 4천 명이 늘었고요. 운수 및 창고업에서 7만 5천 명, 예술이나 스포츠 같은 여가 서비스업에서 4만 4천 명이 증가했어요. 반면에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분야에서 7만 7천 명이 줄었고요.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에서 6만 1천 명, 제조업에서 4만 2천 명, 건설업에서 1만 6천 명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보건복지 쪽이 크게 늘어난 건 고령화 때문이에요. 요양시설이나 돌봄 서비스 인력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은 전통산업에서 일자리가 줄고 있는 건요, 청년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할 숫자가 있는데요.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쉬었음 인구가 254만 8천 명입니다. 전년보다 3만 1천 명이 늘었어요. 특히 60세 이상에서 9만 6천 명이나 증가했고요. 구직 단념자도 35만 4천 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쉬었음 인구라는 게 뭐냐면요, 일할 능력은 있지만 구직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취업도 안 하고 구직도 안 하는 거니까 실업자 통계에도 안 잡혀요. 그래서 실업률이 3.0%로 낮게 나오지만요, 이 숨겨진 실업까지 합치면 실제 체감 실업률은 훨씬 높다는 거죠. 결국 오늘 이 고용 동향이 말해주는 건요, 전체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지만요, 그 안에 세대 간 양극화, 산업 간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청년 고용 문제는 41개월 연속 감소라는 숫자가 말해주듯이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성장펀드가 네이버의 AI 데이터 센터 증설 사업에 4천억 원을 저리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4월 15일에 기금 운용심의회를 열어서 이 안건을 의결했음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네이버가 세종시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 각 3종을 증설하고요. 최신 GPU 서버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9,221억 원이에요.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죠.
이 중에서 5,221억 원은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조달하고요. 나머지 4천억 원을 정부 쪽에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성장펀드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3,400억 원, 산업은행에서 600억 원을 3%대 저금리로 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정부가 민간 기업에 이렇게 큰 돈을 빌려주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네이버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소버린 AI라는 큰 그림이 있는 겁니다. 소버린 AI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AI 주권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AI 인프라와 모델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집중돼 있거든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데 말이죠. 한국 기업들이 이런 해외 인프라에 의존하면요.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면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우리도 우리만의 AI 인프라를 갖추자는 취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실제로 금융위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내 AI 산업이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요. 자체적인 AI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결정했다고요. 네이버 입장에서도 이게 매우 중요한 투자예요. 네이버는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인 하이퍼클로백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이퍼클로백스는 뉴스, 지도, 쇼핑, 블로그, 카페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AI 모델입니다. 네이버가 오랜 기간 축적한 대량의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시킨 거예요. 이번에 확보하는 인프라를 통해서 이 모델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요. 성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 일상에 비유하면요. AI 데이터 센터는 일종의 AI의 두뇌가 돌아가는 공장이에요. GPU라는 게 AI 연산을 처리하는 핵심 장비인데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AI 모델을 만들어도 제대로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와 GPU 확보가 AI 경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겁니다. 앞서 금융위는 전날에 국민성장펀드 2차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로요. 소버린 AI 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네이버가 그 첫 번째 수혜 기업이 된 셈이죠. 앞으로 다른 국내 AI 기업들에도 유사한 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어요. 4천억 원이 큰 금액이긴 하지만요. 글로벌 빅테크들이 AI에 쏟아붓는 돈과 비교하면 아직 규모 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올해만 수백억 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한화로 수십조 원이에요. 그래서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요. 결국은 민간에서도 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 18년 차를 맞은 2026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발표했어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2,7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한마디로 한국 부자들의 투자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최근 운영한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비중이 63%에서 52%로 줄었습니다. 11%포인트나 떨어진 거예요. 반대로 금융자산 비중은 35%에서 46%로 늘었고요. 부동산 불패라는 말, 한국에서는 거의 진리처럼 여겨져 왔잖아요. 그런데 돈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줄이고 금융으로 옮기고 있다는 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이번 리포트에서 특히 주목한 건 신흥 부자예요. 연구소에서는 이들을 K-에밀리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10년 이내에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축적한 50대 이하 자산가를 말합니다. 이들의 프로필이 재미있어요. 평균 연령이 51세고요. 상당수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합니다. 근데 44%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자의 이미지와는 좀 다르죠? 직업도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기업 대표나 자영업자가 중심인 기존 부자 집단과 확연히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옆자리 김 부장님이 알고 보니 금융자산 10억 이상인 부자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소득은 평범하지 않아요. 이들의 연평균 가구 소득은 5억 원대에 달합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다양한 수익원을 갖고 있고요. 10명 중 4명은 대학원 이상 학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높은 소득 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자산을 빠르게 키워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산 형성 방식도 체계적이에요. 처음에는 예적금으로 종잣돈을 모아요.
43%가 예적금을 활용해 초기 자금을 축적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금융 투자에 나서는 거예요. 주식 투자 비중이 가장 높고요. 금이나 은 같은 현물 자산, 예술품,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한 스타트업 투자까지 영역을 넓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투자 철학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신흥부자 10명 중 9명이 이렇게 답했어요. 투자 대상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고요. 무작정 분산하기보다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하는 성향이 강한 겁니다. 동시에 가능성이 있다면 대출을 활용해 투자 자금을 마련한다라는 응답도 24%에 달해서요. 공격적인 면도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이 신흥부재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올해 전체 부자의 39%가 금융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어요. 부동산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18%였고요. 그 반대라고 한 건 10%에 불과했습니다. 수익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부자 10명 중 6명이 올해 금융자산 운용으로 1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선호 금융상품도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예금 선호도가 가장 높았는데요. 올해는 ITF로 관심이 이동했습니다. ETF가 뭐냐면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인데요. 개별 종목을 고르는 부담 없이 시장 전체나 특정 테마에 투자할 수 있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분산시키려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와 맞물려요. 금융자산 투자 확대는 바람직한 흐름이라고요. 다만 혁신산업으로 자금이 실제 흘러가려면요. 금융권이 관련 투자 상품과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오늘 3가지 뉴스를 함께 봤는데요. 사실 이 세 뉴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구조적 전환입니다. 고용시장은 시니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요. AI 인프라는 해외 의존에서 국산화로 방향을 틀고 있으며요. 자산시장은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요. 이 흐름을 잘 읽어야 우리 각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코노클립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